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6월 15일 날 치러졌던 서울시 문제 공무원 사회의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서울시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방직, 국가직 같은 경우는 좀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법과 정치 10문제, 경제, 사회, 문화 각각 5문제였다면 이번 우리 서울시 공무원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법과 정치가 8문제, 그리고 사회, 문화랑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6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 물론 법과 정치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고 경제, 사회, 문화에서는 한 문제씩 늘었지만 크게 변한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제 수준을 봤을 때 기존의 서울시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여러분들 기본기에 충실하셨던 분이라면 물론 고득점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100점도 또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자, 우리 지난번 국가직 시험처럼 좀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좀 그거는 이번에 좀 주의를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랑 강의 해설지를 같이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해설지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이런 새로운 기출 문제가 있으면 기출 문제를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던 기본 교재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기본 교재에 빠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몰랐던 거를 기본 교재에다가 가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표시를 내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던 기본 교재를 단권화하는 작업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어떤 수험 공부에 대한 분량이 좀 덜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기출 문제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 넣어버리면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는 그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이 우리 시험에 무조건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라든지 지방직 문제에도 보면 기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지문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근데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출 지문으로 나왔다는 것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보고 계시던 그런 기본 교재에 그런 지문이나 내용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피를 하든지 아니면 필기하기 싫다 그러면 오래서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단권화 작업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서울시 문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자료 수집 방법 그랬네요. 그러면 사회문화 일단은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근로자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럼 우리가 아는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있죠.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과 관련되는 질문지법, 그리고 실험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되는 면접과 참여 관찰법, 그리고 양쪽 모두에 사용되는 문헌 연구법. 그 중에서 여러분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번 보시면 근로자들의 수기 내용을 분석해서 근로자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자, 여기 보시면 수기 내용을 분석한다. 자, 수기 내용이라는 건 이거 역시 문헌 자료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 문헌 연구법. 나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깊이 있게 조사한다. 자,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파악한다라고 했으니까 대화, 요거는요 면접법이 되겠습니다. 다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자, 함께 생활, 요거는 참여 관찰법.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어서 답을 하도록 했다 했으니까 요거는 질문지법. 그래서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가가 문헌연구법이었죠.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사용이 되고요. 특히 양적 연구 같은 경우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기 이전에 문헌연구법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되겠고요. 2번 나와 다는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는 면접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는 참여 관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법 같은 경우 문맹자라는 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면접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글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여관찰법은 가능하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은 틀렸고요. 문맹자라 하더라도 나와 다에 의한 자료 수집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보시면 나는 나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미리 정형화된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 응답자에게 제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답을 체크를 하는 거라면, 면접법은요 물론 미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질문을 갖고 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대답이 나오면요, 처음에 마련했던 질문과는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법은 질문집보다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나와라는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면접법이든 질문지법이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한 어떤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 문자, 글자라는 것도 여러분들 넓게 보면은 상호작용이잖아요. 언어에 의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언어에 의한 상호작용 필수적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자, 보기에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밑줄 친 기억리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그러면요 근대화론과 종속이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우리나라의 사회과학계에 영향을 끼쳤던 사회학자 갑은 낙후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설명하며 근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의 도전장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 어떻게 봤습니까? 종속에 의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기억에 있는 또 다른 이론이라는 것은 갑의 이론과는 대비되는 그런 이론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종속, 그랬으니까 이거 종속 이론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이론은 당연히 근대화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워낙 많이 출제됐던 그런 지문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근대화론하고 니은의 종속이론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자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 기존의 어떤 자기의 전통을 버리고 서구화를 하는 것이 근대화의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주체성 상실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종속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떤 서구 선진국의 어떤 착취로 인해서 저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종속 이론.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의 착취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게 종속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1번 기억. 근대화론은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해서 진화론을 기초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화론은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자, 1번 맞고요. 2번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외부 선진국의 착취에서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번 맞습니다. 3번 이유는 기업과 비교해서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우리 근대화론은요 자기 거 버리고 서구 거 쫓아라는 거고, 종속 이론은요 외부로부터 착취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어떤 발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근대화론은 니은과 달리 국가의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우리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변동 방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선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여러분들 경제 문제네요. 근데 어렵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체제와 관련해서는 전통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그렇게 구분하고요. 주로 이제 문제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비교 문제, 그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다 빈칸을 두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형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정 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 1번 보세요. A가 계획경제체제라면 됐습니다. 자, A가 계획경제체제면 나는요, 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경제 파트 공부 처음 할 때 공부하는 게 뭡니까? 자본의 희소성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서 자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어떤 경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는 건 자본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경제 체제와는 무관하게 어디서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계획경제에서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계획경제든 시장경제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라는 대답이 양쪽에 모두 필요한 거니까 1번은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A가 시장경제 체제라면, 자, 가는 A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고 있죠.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 자, 정부의 계획, 명령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고요. 시장경제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죠. 그래서 2번도 적절치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B가 시장경제체제라면 가는 경쟁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가? 자, 우리 3번에 그거 보시면 B가 시장경제체제, 그런데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B는 아니오라고 하죠. 자, 우리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고요. 다음에 시장경제체제 같은 경우는 경쟁이라든지 효율성을 더 강조하죠. 그러면 여기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나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 자,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을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죠. 그러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B이기 때문에 B가 시장 경제 체제, A는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면 A는 계획경제체제는 B, 시장경제체제보다 경제유인체계를 강조한다. 여러분들 경제유인체계, 그래서 우리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경제유인체제를 체계를 강조하는 것은요, 시장경제체제잖아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법과정치 관련되는 거네요. 가와 나는 민주정치 참여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는 보세요.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의사 정책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들에게 정책 결정 같은 거, 그런 걸 전부 위임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민주정치, 대의제고요. 나는 보시면 대의제 하에서는, 즉 간접민주정치 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했다. 자, 이거는 호남민주정치입니다. 그럼 가는 간접민주정치, 나는 호남민주정치. 자, 그럼 그 관련되는 내용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간접민주정치의 정치 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자, 물론 이제 직접 민주정치를 하면 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처럼 규모도 크고요, 영토의 크기도 크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고, 그리고 복잡 전문화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 때문에 대의제를 갖다가 채택한 것,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한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된 거고요. 2번은 나는 가에 비해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자, 우리 직접 민주제 요소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증진될 겁니다. 3번 보시면 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의제를 채택한 걸 거고요. 4번 보시면 나의 정치 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호남민주정치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의제의 한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의제의 한계 중에 우리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커졌다라는 게 바로 간접민주정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정치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틀린 지문 찾으려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문제, 이제 법과정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그 강평을 쓰면서 서울시 문제하고 그 다음 지방직 문제에서
그나마 이제 한 문제 정도로 그냥 난이도 상이라고 했던 문제인데, 여기 서울시에서 제가 뭐 상이라고 이렇게 부과를 했던 문제 같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아주 좋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속, 뭐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친양자 제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측정하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네요. 자, 갑과 을은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은 부부예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이 홀로 키우는, 자, 여기 병이 홀로 키우는 자녀 A와 B 중에서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우리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합의로 입양이 가능하지만요, 친양자 같은 경우는요,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친양자로 입양한 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 말이네요. 자, 우리 병에게는 A와 B라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자, 이 A를요, 갑과 을 부부가 자신의 친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했네요. 그래서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A를 키우던 중 갑과 을은, 자, 불화로 재판상 이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은요, 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당연히 그동안 발생했던 친족 관계도 사라질 거고 상속권도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여러분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갑과 A, 을과 A 사이의 친자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성년자인 A에 대해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하고 1년 뒤 갑은 교통사고로 3억 원인 재산과 1억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적극 재산은 3억이고요 그 다음에 소극 재산은 1억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계산하실 때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재산 3억, 소극 재산 1억이라도 이걸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갑의 상속 재산은 2억이다 라는 거, 그거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갑, 을이 병의 자녀인 A에 대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친양자라는 게 뭐예요? 기존의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시키고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어떤 관계만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권, 그것도 A에 있어서는 갑, 을에 대한 상속권은 있지만 A가 병에 대한 상속권은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냥 이거 지워버리면 됩니다. A는 그냥 원래부터 갑과 을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라. 자, 우리 협의 이혼하면요, 우리 먼저 이혼 의사 확인을 하죠. 근데 어떤 경솔한 어떤 이혼이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의사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하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이제 1개월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의 어떤 이혼 숙려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은 협의 이혼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혼 소송이 여러분들 소송 중에서 가장 이제 지저분한 소송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치부를 너무나 같이 살던 사람이니까 치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정이 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이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 보통 이제 이혼 소송으로 가는 거지,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은 협의 이혼에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번 X. 2번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 원이다. 자, 여러분 이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야, 갑의 상속재산은 2억 원이고 직계비속 A가 있으니까 1이고 그다음 1이라면 갑의 배우자인 을은 1.5 해서 2억에 대해서 1대 1.5면은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8천만 원, 다음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갑과 을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 분명히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다 그랬죠. 이혼을 하는 순간 을은 갑에 대한 상속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을은요 그냥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러면 갑에 있어서 상속권자는요
상속2는 누가 됩니까? 자, 1순위 직계 비속이고 배우자가 없으니까 직계 비속인 A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2억 원에 대해서 단독 상속하니까 A는 2억 원의 상속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의 상속액은 2억 원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3번 보시면 병이 사망한 경우 병의 법정 상속인은 B다. 자, 우리 그림에서 여러분 지워버렸으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죠. 그러면 병은 아까 홀로 키우고 있다 했으니까 배우자도 없고요. 그럼 1순위 상속 1순위 직계 비속인 B만 존재하기 때문에 B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는 저 교재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건 다루진 않는데 여러분들, 자, 물론 이제 4번 지문을 모르더라도 우리 1, 2, 3번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일반 입양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가본을 그 입양 부의 어떤 성가본으로 이렇게 바꾸게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녀의 복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그 어떤 양부모의 성가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뭐 밝히는 게 좀 불편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양자 제도라는 것을 완전히 이 기존의 양부모의 자녀로 인정을 하는 건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이 아이가 친양자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우리 친양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좀 퇴색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보시면 A는 갑과, 자, 지웠는데 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이거는 일반 입양인 경우에 그렇고, 친양자로 지금 우리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일반 가족관계 등록부엔 기재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병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던 자잖아요. 그것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하고, 자, 이거 별도로 어떤 거 친양자 관계 증명서에다가만 기재를 합니다. 근데 그 친양자 관계 증명서를 갖다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그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일정한 자로 그 친양자 관계 증명서를 그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기출됐던 거니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보시던 뭐 교재 같은 데다가 좀 카피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5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자, 서로 다른 과세제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이건 워낙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그래프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정비례하는 그런 모양인데, 자, 이럴 때는 뭐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세율이냐 세액이냐 그것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과세 표준에 있어서 앞에 게 세율이네요. 자, 가는 세율이고 여기는 세액이다. 그래서 과세 대상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같이 증가하는 거, 요건 뭐다? 누진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액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 요거는 비례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A는 조세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은요 직접세, 그 다음 니은은 일치하지 않는 거라 했으니까 간접세,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1번 볼게요. 자, B는 뭐예요? 비례세네요. 비례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간접세 같은 경우는 비례세 같은 경우는요 세율이 똑같다 보니까, 자, 우리 물론 이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하는 세액은 커집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저소득층에게 같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갖다가 부과를 한다면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이 얻는 그 소득에 비해서 차지하는 그 세액이 그 고소득층에서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보다 더 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는 세금 부담의 역진성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이라 그러면, 직접세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간접세 같은 경우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죠. 그래서 우리
비례세 같은 경우 간접세, 주로 이제 비례세가 적용되는데 비례세의 경우 소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서 오히려 저소득층에겐 불리해진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A는 즉 누진세는 자 비례세 A는요. A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를 시키는 겁니다. 자, 요 표현은 좀 잘 봐두십시오, 여러분들. 자, 제 교재도 경제 안정화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경기가 만약에 과열됐어요.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겠죠. 경기가 과열됐다는 것은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반면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누진세에 따르면요. 소득이 크면 클수록 크게 따른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도 어떻게 됩니까? 더 늘어나겠죠. 반면에 경기가 침체를 해보면 그에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면요.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니까 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요. 그 누진세가 적용됨으로써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액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물가 안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과열됐다. 그러면요.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과열되면 이 사람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세율도 증가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뭘 잡을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기 과열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물가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별다른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걷어들이는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이룰 수가 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구성원들의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낮아질 것이고요. 그럼 세율은 낮아져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어떤 그 세입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 안정화 정책을 별도로 우리가 실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진세 같은 경우는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업은 이윤에 비해서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세 저항이 크고요. 그래서 조세 징수하기가 어렵고 조세 징수 비용도 크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이윤은 즉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큰 것은 직접세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간접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세 대상, 가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세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액도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직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됐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조금 낯선 지문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다음 7번 보시면 헌법 개정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가피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립니다. 헌법 개정 절차, 법률 제정 개정 절차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건 토시 하나 좋다 틀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헌법 개정 절차 같은 경우는 헌법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 제적의원 가반수 됐죠. 그러면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법률안을 제안하든지 대통령령 이런 것들 모두 뭡니까?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 헌법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으면 그걸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들 일반 국민들도 앞으로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의 헌법이 나올 건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지 사람들마다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면서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는요, 그렇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그래서 시험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장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 사법시험에서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친다. 이게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근데 공고가 끝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날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칩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국회 의결을 거칠 때는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요. 이때는 여러분들 기명투표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어떤 독재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명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법률안 우리 의결하고 다른 게 법률안은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안했던 거라고 다른 어떤 수정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공고한 내용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 의결을 해버리면 이거는 공고 제도에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회 의결을 거쳤다. 그래도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니죠. 이제 뭐를 거쳐라? 그렇죠. 국회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여러분 숫자 있죠? 20, 60, 30. 그래서 우리 헌법 개정에 나오는 20, 60, 30. 이것도 잘 기억해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일 이내에 이제 우리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때는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때는 확정이 됩니다. 일반 법률안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을 거쳐더라도 대통령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직 확정될 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 투표로 이제 뭡니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법률안과 다르게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공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헌법 조문 문제는 여러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데 이번에도 숫자 같은 거 좀 바꿔가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1번, 국회에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국회도 역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놓고, 예, 맞죠. 여기까지는 맞지만 국무회의 심의라는 건 어디서? 그렇죠.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을 때 그때 거쳐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자, 요거는 20일 이상 그렇죠. 대통령이 공고해야 되고요. 국회의장 아닙니다. 3번, 디귿은 국회 의결은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자, 그렇죠.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0, 60, 30이 있어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90이 아니라 60일 이내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그럼 4번 볼게요.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그쵸, 30일 이내, 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그쵸, 이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보시면, 자, GDP. 이번에 아주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GDP 여러분들, GDP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 즉 생산 규모를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한 총량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어떤 소득, 재분배 현황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삶의 질, 그런 것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재에 나와 있지만, GDP 계산하는 거야 당연히 아시겠죠? GDP 그리고 이제 명목 GDP 그다음에 실질 GDP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 국내 총생산 GDP의 한계 정도도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총생산이란 한 나라 안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삶의 질이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 그 한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요 한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기본적으로 GDP의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GDP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 안에서, 그래서 영토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적 개념이 아니라 영토 개념.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이제 1년 잡는다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생산물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그 생산물의 가치의 합이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새롭게 창출되는 어떤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거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부의 가사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지하 경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새롭게 창출되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할 때 가치를 우리 그 GDP로 계산을 했던 거기 때문에 중고차 거래가 있더라도 GDP 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생산물은 빼버리고요. 마지막 최종 재와 가치의 합을 갖다가 우리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 그렇죠.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국내 총생산은 생산 활동으로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며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라 그랬잖아요. 생산물. 자, 그 생산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하고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생산 활동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재화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가 거래된다고 했어요? 재화와 서비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총생산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자, 3번 보시면 국내 총생산은 총량의 개념이므로 자, 소득 분배 사항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상황이라든지 4번에도 보시면 복지 후생 수준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 규모가 여러분들 GDP가 커졌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이게 뭐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오히려 그 하층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삶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GDP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고, 또 문득 하나 생각이 났는데, 자 여러분들, 자 요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문화, 사회문화에서 공부할 때 문화에 여러분들 물질 문화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물질 문화에는 재화와 기술, 이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봤던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에는요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뭐 구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 보세요. 자,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 올림픽을 죄송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 뭐 무슨 관점, 그러면 갈등론, 기능론, 갈등론, 뭐 상호작용론, 이런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보시면 올림픽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즉 올림픽은 경제적 지위, 학력, 인종, 성별이 다른 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해서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어떤 사회 통합, 뭐 응집된다 했으니까 통합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올림픽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사회 갈등.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것은 기능론 갈등론에서 우리 다르게 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이고 그리고 병리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갈등을 빨리 뭐 교화나 뭐 교육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갈등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어떤 사회 구조의 부조리나 모순 같은 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엄연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일탈 행동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기능론 갈등론이 보는 관점 꼭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근데 1번 보시면 사회 갈등은 사회 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발생한다. 그렇죠. 기능론에서는 사회 갈등 자체가 뭡니까?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기능, 규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은 기능론적 관점 맞습니다. 2번 보시면 행위자에게서 파악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 자, 여러분들,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개인을 우선시하고 개인을 어떤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그거는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 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 근데 기능론적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은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사회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지배 피지배의 관계,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 맞죠? 갈등론적 관점이죠. 그러면 이건 또 답이 아니겠고요. 4번 보시면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상황 정의. 그렇죠. 같은 여러분들 대화라든지 같은 어떤 몸짓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번은 기능론적 관점, 2번, 4번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3번은 갈등론적 관점.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여러분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 문제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역과 니은 그랬네요. 기역은 니은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도 워낙 자주 나오던 단골 주제입니다. 관료제, 탈관료제. 여러분 꼭 기억하실게요. 관료제와 탈관료제는 둘 다 뭡니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조직이다
사회조직의 유형이다 하면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둘 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거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좀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관료제 역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된 조직을 관리하고 어떤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필요하더라. 그렇지만 이 관료제가 늘 긍정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운영을 됨으로써 그리고 사회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이렇게 변하는 사회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탈관료제를 도입하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지만 이거는 유연한 조직. 자, 요 밑줄 친 것만 봐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은요 관료제, 니은은 탈관료제.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질문 가겠습니다. 기억번, 관료제는 탈관료제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자, 여러분들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과 역할이 큰 것은 관료제죠. 그래서 기억은 이형보다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근데 오히려 이런 중간 관리층 때문에 뭡니까? 의사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기억은 이연에 비해 구성원이 교체되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업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관료제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이 그 맡은 일만 계속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조직이 안정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교체되더라도 조직의 안정성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이 교체되더라도 안정적인 가업 수행이 가능한 것은 관료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 3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가업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 여러분들 예측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 경우에 돼요? 어떤 하는 일이 계속 정형화되고 표준 양식에 따라서 할 때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형화되고 표준 양식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은 관료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이네요. 4번 보시면 니은은, 자,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승진해서 연공 서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연공 서열,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많은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그 보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걸,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한번 보세요. 계속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보기 11번 문제 보시면 그 환율과 관련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방지가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제가 거의 예측 가능한 문제들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직 여러분들 제가 그때 강평할 때도 그 문제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이제 자료 출제되던 환율이나 비교 우위 그리고 고용 지표 물론 이제 가격 탄력성은 국가직에서도 좀 나오긴 했지만 가격 탄력성이나 실질 GDP, 명목 GDP, GDP 디플레이터 관련되는 걸 꼭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여기 환율 관련되는 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A군, B군 이렇게 있는데 변동 전이 있고요. 변동 후가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9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그리고 11만 원에서 10만 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A군 같은 경우는 자, 원엔 환율입니다. 원엔 환율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원 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 달러 환율.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A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원엔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그렇죠. 상승했고요. 그다음 B군 같은 경우는요. 자, 11에서 10이니까 환율이 하락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엔화의 수요 감소는 기억의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억은 여러분들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율이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요? 통화가 있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환율이라는 것도 우리 통화 외화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환율이 상승했다 했으니까 환율이 상승하려면 자, 여기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 환율이 그렇죠.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요 증가가 기억의 요인이다. 2번 보시면 달러의 공급 감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달러의 공급이 감소되면요
공급이 감소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환율은 상승하겠죠. 그런데 2번 보시면 우리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감소할 게 아니라 공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모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기역은 우리나라 대일 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구구단처럼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효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환율 상승이 되면요, 그렇죠.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자국 상품의 외화 수출 표시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그리고 외채 상환의 부담은 증가한다. 이런 효과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원외 환율이 지금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환율 상승이면 그렇죠.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경상수지 개선. 그러면 3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일 상품 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러분 뭐 헷갈리거나 생각이 안 나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이게 뭐예요? 1엔에 지금 9원이고 1엔에 1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9원을 가지고 일본에다가 물건을 팔면 얼마에 표시됐어요? 1엔 표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10원이 9원, 1엔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9원이라 하더라도 0.9N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9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대략 한 0.9엔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찍혀서 우리 수출을 할 겁니다. 그럼 과거에 일본에서 1엔으로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0.9엔으로 물건 파는 게 훨씬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수출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1엔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오면요, 9원이죠. 그렇지만 그 1엔짜리 물건이 이제는요 10원이 되죠. 그러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수입품 잘 안 팔리니까 수입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니까 경상수지, 상품수지 개선된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보시면 니은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 유학 경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자국 화폐인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원화의 가치는 상승. 그럼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원화로 달러를 바꾸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학 경비 부담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게 원달러, 이게 11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1달러에 11원이었던 게 지금은 자, 1달러에 얼마다? 10원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미국, 자, 우리 유학생의 학비가 1달러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1달러를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11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요 10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 경비 부담이 예전에 11원에서 지금은 10원이니까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은 여러분들 바로 가겠습니다. A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대표자, 요거는 소선거구제. B는 2명 이상이니까 중대선거구제. 자, 그럼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선거구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자,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그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 한 사람, 즉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거대 정당 유리할 게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당제가 촉진되면 전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거대 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고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그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그거랑 대비시키면 되겠죠. 자, 기억본 보시면 소선거구제 방식에 비해서 중대선거구제 방식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 일반적으로 A 방식에 의해서 B 방식의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여러분 사표는 언제? 그렇죠. 소선거구제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우리 후보가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할 때 이게 40%, 30%, 10%, 5%, 3% 이렇게 해서 점점점 많은 다수의 후보가 있다고 하면 자, 소선거구제면요.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사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한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만큼은 당선의 기한표가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중에서 사표 발생이 많은 것은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래서 니 한번 잘못됐고요. 다음 D급번 보시면 B역 방식보다 A 방식이 양당제 촉진, 그렇죠? 양당제 촉진. 1번 B 방식이 A 방식에 비해서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여러분, 선거구,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선거구가 소선거구제보다는 선거구 크기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더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현수막을 달아도 몇 배를 더 달아야 될 거고, 뭐 우리 명함을 돌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비용은 우리 소선거구제가 적게 들고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번 보시면, 자, 이번에, 중간고사 때래요. 국가직 때, 자, 죄송합니다. 국가직 때 우리가, 선거 문제, 그 표 분석 관련되는 직접적인 문제가 안 나왔다라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번 것도 되게 소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좀 추론 가능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보기의 자료는 갑국이 T기와 T 플러스 1기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장 옳은 것. 근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다. 여러분들, 지금 밑에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선거 결과다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어떤 의석 배분을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 갑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대통령제 국가라는 것은 의회 선거와 별도로 대통령이 물론 이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느냐 아니면 뭐 간접 선거로 뽑느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 선거와는 별도로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하고 대통령에 뽑히는 거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의원 내각제 국가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단독 내각, 연립 내각 구성이 달라질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여소야대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볼게요. 근데 두 식이 모두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라고 되는데 T기 같은 경우는 A당이 40%, 근데 T 플러스 1기는 A당이 60%. 그러니까 T기는 여소야대, T 플러스 1기는 여대야소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T기 같은 경우는 A, B, C 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나왔죠. 그래서 세 개의 정당이 유력하니까 다당제가 실현됐고, T 플러스 1기 같은 경우는 A당과 B당이 거의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양당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T기에 비해 T 플러스 1기에는 다수당 행포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다수당의 행포, 자,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다수당의 행포, 즉 다수당의 행포는 딴 게 아니죠. 그냥 법률안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통과시키면 그걸 다수당 행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수당 행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T 플러스 1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소속된 A당이 과반수가 넘었죠. 다수당이죠. 다수당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A당만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A당과 대통령이 같은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당 행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당이 여러분 아무리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만약에 소속 정당이 다르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의를 갖다가 요구를 하면 60% 가지고는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당 행포를 막을 수 있겠지만 A당과 대통령이 같은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다수당 행포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T 플러스 1기와 달리 T기에서는 연립정부가 구성됐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죠. 대통령제에서는 여러분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을 국민이 별도의 선거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연립정부는 나타나지 않고요. 다만 여기가 만약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면 그렇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T기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되었을 겁니다. 3번 보시면 T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에는 행정부 수반에 법적 권한이 많아졌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행정부 수반,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죠, 그렇죠? 자, 우리 대통령제 국가 같은 경우는 자, 권력 분립에 엄격한 권력 분립에 따라서 자, 상호 독립적이에요, 국가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의회 구성 비율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달라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미 뭡니까? 미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어떤 법적 권한, 즉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법적 권한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동일하여. 자, 4번 보시면 T+1 기업의 T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T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다당제, 그렇죠. 그 A, B, C 정당 이렇게 다당제 국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나 그 가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 보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소수의 의견도 무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번 같은 경우는 정치 참여 방법 집단인데요. 자, 이거 바로 가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했으니까 예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A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B는 자,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하는가? 그럼 아니요라는 대답에 주목하면 되겠네요. C 같은 경우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하는가? 아니요. 이렇게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아니요 했으니까 C는 사익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C는 이익단체 되겠고요. 그럼 B는 시민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A.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며 B, C와 달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치 사회 기능. 여러분 정당만이 정치 사회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드리지만 요즘은 각종 제도의 비교 그러면 공통점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나 이익단체, 시민단체 그러면 여러분들 공통점 뭐 가필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각나는 것. 일단 정치 참여 방법 중에서 이거는 개별적 참여 방법이 아닌 집단적 참여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 뭐 대의제 한계를 보완한다는 등 그리고 정책 어떤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견제,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치 사회 기능. 그래서 정치 사회 기능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주의, 한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걸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민단체들이 막 집회 시위를 하면 우리가 이게 사회 문제 어떤 그런 사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겨울에 한유총 그 어떤 사태가 있었을 때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 한기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육 기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화 기능은요. 이 정치 참여 집단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대의제 한기 보완. 그리고 우리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델에서 자, 우리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모두 뭡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정치 주체로서 비공식적 정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투입 기능을 하는 거지 산출 기능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문제 맞추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사회 기능은 A, B, C 모두에 적용되고요. 2번 B는 A와 달리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자, 우리 B 이익단체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정당과 달리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 아니라 뭐 정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제적 결사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투입 기능을 한다. 이거는 둘 다 공통점이고요. 다음 3번 C는 B와 달리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 우리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셋 다 공통점이고요. 4번 정책 결정 과정의 영향력 행사. 이것도 역시 세 개 집단의 모두의 공통점이 됩니다. 그런데 가는 여러분들 대답이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은 A, B, C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해설지에 그 공통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바로 모의고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때도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수입의 변화냐,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아니면 수요량이 변화했냐, 그걸 좀 여러분 조심하시라는데 지금은요 판매 수입 변화율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10%, 마이너스 10%, 5%, 0%.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판매 수입도 10% 상승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수요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10% 올라가면요, 그쵸, 수요량은 감소하기 마련인데, 판매 수입이 자, 가격 상승분하고 똑같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됐다. 즉 수요량은 변동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 보시면 되고, 자, B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10% 올렸더니 판매 수입이 감소했죠. 그래서 가격을 올린 것보다 수요량의 감소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탄력적인 재화가 됩니다. 탄력적. 다음 C는 어떻습니까? 가격을 10% 올렸더니 판매 수입이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 올린 것보다 수요량의 감소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탄력적. 그리고 얘는 어때요? 가격을 10% 올렸더니 판매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량에도 10% 감소가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분하고 상승률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위 탄력적.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가겠습니다. 1번 A는 보일러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본다. 자, 여기 보시면 A는 완전 비탄력적. 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B는 가격 인상 후 보일러의 수요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동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3번 C는 가격 상승률이 수요의 감소량보다 작다고 본다.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가격의 변동률보다 수요량의 변동률이 작은 거죠. 그러면 가격 상승률이 수요량의 감소율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말 조심하시고 가격의 상승률이 그쵸, 수요량의 감소율보다 더 크다. 이게 바로 비탄력적. 그 다음에 4번 D는 본로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단위 탄력적 이렇게 하죠. 단위 탄력적.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판매 수입 변화율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다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면 문제가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10% 증가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 10% 증가를 하면 수요량이 10% 감소했다. 이 말은 단위 탄력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연습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자, 아까 요거 16번 문제는 자, 요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문화 속성이 좀 많이 헷갈린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특히 공유성이 많이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유성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공유성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은요 서로에 대해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 보시면 한국인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들고 밥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식당에서 라면을 주문할 때도 당연히 김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예측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면 하면 당연히 김치가 같이 따라올 거라는 그런 김치 문화가 우리가 같은 그런 김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유성이에요. 자, 그럼 공유성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문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문화의 속성 중 변동성이 되겠고요. 2번 그렇죠.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공유성 가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공유성. 3번 문화는 개성하면서 보다 풍부한 요소를 가진다. 계속 풍부하면서 이게 뭡니까? 문화의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축적성이 되고요. 4번 한 문화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자, 문화는 서로 얽히고 얽혀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성 또는 총체성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번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 상황 및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 가능 인구수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고용지표 자 우리 국가직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고용지표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지방직 서울시 관련해서는 대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연습 많이 했었는데 나왔네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15세 이상 인구 이렇게 기준이 되죠.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경제 활동 인구는 자 우리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리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고용지표 관련해서 자, 취업률을 구할 때는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그다음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반면에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그 다음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직장의 사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갑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됩니다. 갑은 원래는 뭐 했다가 취업자였다가 지금은요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할 능력도 있고요, 일할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어떻게 됐습니까?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그렇게 봐요. 취업자에서 실업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바뀌었으면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요 높아지겠죠. 경제활동 인구는 변동이 없는 거죠.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바뀌었다 해도 경제활동 인구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1번부터 먼저 볼게요. 가의 경우 이전보다 실업률은, 자, 우리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갔으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인데 요게 일정하면서 실업자는 증가했으니까 실업률도 어떻게 됩니다? 상승한다. 그렇게 되겠죠. 상승한다. 그리고 고용률은 하락한다. 자, 고용률이라는 거는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인데 얘는 지금 문제 단서에서 15세 이상 인구 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취업자 수만 감소됐어요. 그럼 얘는 일정하고 얘가 감소됐으니까 고용률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나는요 직장을 다니던 을이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여러분 학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것은 일할 능력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일할 의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요 취업자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 을은요 취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취업자가 한 명 빠진 만큼 경제활동 인구는 빠지겠고요. 반면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 사람이 넘어왔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나의 경우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자, 보세요. 취업자가 한 명 빠졌어요. 취업자가 한 명 빠졌으면 경제활동 인구도 어떻게 됩니까? 한 명 빠지겠죠. 근데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인데 실업자는 그대로 하더라도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죠. 자, 분모가 감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고 하면 틀렸어요.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한다. 죄송합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으니까 실업자는 그대로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를 했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그래서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는 그대로인데 취업자가 빠졌으니까 고용률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업률은 하락한다. 그래서 2번 실업률은 이전과 동일하다? 아니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 취업자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실업자는 그대로지만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가 빠진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분모가 여러분 작아졌으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 자, 증가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거기 해설지 제가 좀 잘못 표시한 것 같네요.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 갑은 취업자에서 실업자. 그러니까 갑은요 취업자에서 실업자, 을은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되었고요.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의 경우 이전과 동일을 하지만 나는 이전보다 하락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가의 경우는 경제활동 인구에 변함이 없어요. 왜? 취업자가 실업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에 변함이 없으니까 15세 이상 인구도 변함이 없고 경제활동 인구도 변함이 없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동일하고요. 반면에 여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같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는 그만큼 줄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전보다 하락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자, 우리 국민참여재판. 자, 꼭 기억하실게요. 국민참여재판은요, 일단 형사재판에 한정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1심, 그리고 일정한 범죄, 형사재판, 범죄, 특히 중환죄이기 때문에 요거는 1심 합의부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뤄진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거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보세요. 1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요거는 1심이라 그랬죠. 그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당연히 재판 당사자인 원고인, 검사, 피고인 측 거기서 서로 뭡니까? 1심에서 2심 가는 거 항소죠. 그럼 항소로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네요. 자, 2번. 배심원은 일정한 법적 지식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20세 이상 중에서 뭐 관할 구역에 있는 분이면 이렇게 랜덤으로 그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법학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법학 지식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죠. 이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재판관, 법관이 있는데 뭐 법적 지식이 있는 배심원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식 틀렸고요. 다만 이제 일정한 직업, 일정한 정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 3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재판부는 반드시 니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의 국민 형사 참여 재판 같은 경우는 그 미국식의 어떤 배심원제를 완전히 도입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심원단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그 참조만 할 뿐이지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속력이 없어요. 4번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자,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형사재판에 국한되고 민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아니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자,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억압당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낌이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 만드는 것은 모든 학자의 공통점이고요. 사회계약론자들의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지고요. 주권자인 국민의 땡땡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의 집단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보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일반 의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일반 의지하면 루소가 생각이 나야죠.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우리 대의제를 부정하고 직접 민주제를 옹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1번 보시면 기억에는 보통 선거가 적절하다. 보통 선거라는 게 뭡니까?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대표자를 뽑는 거죠. 근데 루소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 계약설은요 이후에 우리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들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하면 천부인권 사상, 계몽 사상, 사회계약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혁명이 이런 사회계약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고요. 3번 자연 상태를 만일에 대한 투쟁, 홉스. 이건 진짜 10번도 더 넘게 공무시험에 나온 것 같습니다. 4번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봤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것도 이것도 근데 그 사회 계약론자들의 공통점 있죠. 그거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학자 모두 자연권을 인정을 하고요. 자연 상태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어떤 자신의 생명 아니면 자연권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국가와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그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셋 다 뭡니까? 스스로의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국가와의 사회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 즉, 또 공통점이 국가라는 것은 어떤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봤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A부터 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A는 없대요.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 서비스죠. 그럼 A는 사회 서비스, 그다음 사회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 보험입니다. 그래서 A는 사회 서비스,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부조. 자, 1번 바로 갈게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보험이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B는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사회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죠. 그 보험료는요 어떻게 냅니까? 그렇죠. 능력에 따라 낸다. 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수혜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오히려 뭡니까? 우리 병에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인층이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늘 강조드리겠습니다. 수혜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다음 C 3번 우리 공공부조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 친구 형편이 어렵구나라는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낙인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4번 AB는 C와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우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라면 사회서비스는요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죠. 그래서 뭐 자활이나 상담, 재활, 그런 상담,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은 비금전적 지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20문제까지 했는데 자, 우리 서울시 문제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시 그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좀 고생하셨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시면서 또 우리 다음 준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든 아니면 또 다시 또 재도전해야 되신 분은 다시 또 마음에 다잡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서울시 공무원사회 2019년도 6월 15일 날 시행했던 서울시 공무원사회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